제가 바라보는 입시의 페인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강남 애들이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 항상 이 입시라는 게요, 정말 건강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어색하긴 하다, 그치?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주말 아침이고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즘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뭐 아침이면 아침, 애프터스쿨이면 애프터스쿨, 미드나잇이면 미드나잇 해서 제가 애들 공부시키려고 단어면 단어, 뭐 어법이면 어법, 독해, 뭐 빈칸, 영작 이런 거를 제가 한 문장씩 또는 세 문장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 이제 선착순으로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이랑 조금 더 피드백을 원활하게 주고받고 싶어서, 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셀로 아이들 표를 싹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특이사항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사실 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제가 1대1 수업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힘들고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아이의 약점과 강점을 알 수 있어요. 약점이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다 그러면은 문법에 대한 약점을 다음 시험엔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애정이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정리하는 게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막 이런 것까지 써놓거든요. 감기에 걸렸음, 그 다음에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눈을 찡그림, 뭐 안경이 도수에 안 맞는 것 같음, 이런 걸 다 쓰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코멘트밖에 안 쓰여요. 뭐 잘 해왔다, 질문도 엄청 알차게 준비해왔다, 질문의 퀄리티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다 쓰게 되고 하는데, 문제는 부족한 애들이에요. 저는 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원인을 찾는 게 진짜 제 일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버거킹을 갔어요. 근데 그 버거킹에서 이제 엄마들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 나이대를 보면 아이가 몇 살일지 좀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다 젊은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초등학생 어머님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파일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 파일에 슬쩍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옆자리 바로 옆에 와서 보니까 뭐 서울대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영재고 같은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설명회를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팀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뭐를 하시는지 이제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들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저 어머님들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저런 대화와 저런 모임을 할 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입시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시의 거의 초반, 완전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넓은 관망이 가능한 사람인 거죠. 소위 대치동에서 황소수학부터 시작해서 영재고 준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요, 다 잘 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반대로 소위 이런 위대한 입시를 준비하다가 학습의 모든 밸런스가 다 틀어지고 망가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단추가 잘 꿰어진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턴가 이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을 발견하는 그런 기분으로다가, 제가 바라보는 입시의 페인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국어예요. 대치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바짝 잡아요. 진짜 영어 교육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내내 수학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국어를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홍용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뭐 영어 잡고 수학 잡고 국어 잡고 이게 다 좋은데요, 국어 점수 안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국어 점수가 안 나와서 입시 실패한 아이들은 활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사고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글보다는 영상, 보이스를 더 좋아하고 상황 파악, 핵심 파악, 알짜 골짜 파악,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사고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전에 정부가 사교육 잡겠다고 EBS 막 밀어붙일 때예요. EBS 비중 높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강 업체들 전부 다 싹 잡을 때 그때 국어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의 실력은 상향되고 있고 난이도는 높여야겠고 수학 난이도 건들면 사교육 조정한다. 영어는 당연히 사교육 조정한다 말이 나오니까요. 국어 난이도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국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말이잖아요. 이걸 왜 모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는 점점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국어 때문에 입시에 실패했다 이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국어 점수를 떠나서 책을 읽는 능력과 습관이 없으면요. 다른 과목의 문제에서도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에서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들 동의하세요. 아, 진짜 그래요.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요, 실천을 못 하세요. 몸으로 옮기질 못하세요. 그러니 몸으로 옮기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수학 문제 풀래 아니면 이 책 읽을래 하면 무조건 수학 문제 풀리고요. 책 읽는 시간은 바로 희생시켜요. 그러니까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책 읽는 시간은 어렵다는 거 알지만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세요.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다음은 진짜 흔한 사례예요. 수학이 안 돼서 입시에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수학이 안 돼서요, 연대고대 갈 수 있는 아이들이요, 국승세단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사교육 없이 수능 수학 잘했다 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경기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해마다 그 아이들의 어떤 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해에 12명이 수학 1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고 1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괴물이고요. 사교육 없이 수능 수학을 잘하게 됐다? 저는 진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 대부분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받거나 등등등 사교육의 힘으로 수학을 학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의 단추가 여기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중학생들부터요, 주 5회씩 수학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출이 되겠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전 너무너무 좋다 생각해요. 매일 노출이 학습의 진짜 기본이기는 해요. 근데요, 제가 그 커리큘럼을 들어보니까요, 그 진도량이 어마어마하더만요. 학원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어쩌면 그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진도와 범위? 가 사실은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요, 수학은 절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개념을 납득하지 않았는데 계속 진도를 치고 빠졌던 경우가 있는지를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그 개념과 그 응용 학습을 소화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진도가 계속 스피디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괴리가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지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때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예요. 중학교 때 소화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개념으로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와요. 근데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범위와 난이도는 엄청나요. 잘하는 아이들도 이걸 따라가기 힘든데 체계가 없고 공부한 방법 모르는 아이가 이 모든 난이도와 범위를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큰 오류인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수학은 약점을 보완하는 게 그 어떤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약점이 채워져야 하는 그 크리티컬한 때가 있다고. 어렸을 때 반드시 이 빈틈과 구멍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꾸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문제, 이 중에 진짜 가장 대박인 문제는 이런 수학 잡느라고 다른 과목을 다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페인 중에 가장 큰 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가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강남 애들이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서도 영어 못하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대치에 너무 흔한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 영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짜 입시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수학하고 국어 잡으면 돼 하면서 영어를 살짝 등한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모의고사 3등급 자꾸 나오는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3등급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고3 때 단어 다시 외우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다시 학습의 이 밸런스가 또 깨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항상 이 입시라는 게요. 비단 공부, 성적, 대학을 가는 어떤 수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꾸준함, 뭔가 비축하고 축적하는 힘을 알게 되는 거. 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 끝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힘이 생기는 거. 인내하는 거, 그 성실의 미덕, 정말 훌륭하고 올바르고 정말 건강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일확천금, 인생의 반전, 인생의 전환, 갑자기라는 것은 입시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 그 계기가 뭐가 됐든 이 아이가 뭐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뭘 놓쳤든 사춘기가 세게 왔든 아니면 단순히 공부를 거부했든 뭔가 학습의 중단과 방치가 있었다면 저는 그의 상응한 대가는 그냥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입시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본질 싸움이에요.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머리를 쓰고 이해하는 연습, 사고하는 연습, 뭔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소화하는 연습, 그리고 어디에 하나 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쭉 꾸준히 공부하는 그 습관 그 자체.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무한히 부어주시는 좋은 말들이 필요한데요. 말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몸소 보여주는 각성의 그런 모습들이세요. 뭐 말로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넌 이게 잘못됐어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몸소 어머님 아버님께서 규율 잡힌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영감을 많이 받으니까요. 제 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제는 늦지 말라고 하신대요. 절대 시간 약속은 지키라고 하신대요. 옳은 말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지각했다고 빨리 서두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얘 늦더라도 밥은 먹고 가라. 일관성 있게 훈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옆집에 누구, 친구 누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하신대요. 제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언젠간 이 아이는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문장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남 얘기가 나올 땐 말을 좀 아끼고 말을 좀 조심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 이것도 훈육의 일부고요. 세상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에 물을 잘 주고 가꾸는 그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 저조차 사교육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지만 학원에 매달리지 마시고 선생님들 붙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아이의 초점 조금 더 맞추셔서 우리 아이 몰래 관찰 많이 하세요. 티내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티내시면 안 되고 멀찍이 바라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이 아이를 그 선생님한테 맡겼을 때 어련히 걱정해 주시고 어련히 터치해 주시고 어련히 다 관리해 주고 계실 겁니다. 입시라는 말이 시작될 때쯤이면 더 이상 이 아이가 초등학생, 중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에게 좋은 수업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일 좋았던 수업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고 리뷰하는 그런 학원이에요. 이런 보고를 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더블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생은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제 수업조차 수업 피드백 때문에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요,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선생님 수업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공부는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이니 전 드릴 말씀이 없다. 끊으시라.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도 계셔요. 저 오히려 제가 통화하고 싶을 정도로. 이 영상은 제일 좋은 건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두신 그런 학부모님들 보시면 뭔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겠고요. 고등학생 아니야,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입시 아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느라 조금 중구난방이었던 그런 영상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인사이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신나는 발라드 안녕히 계세요.